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저기 챗GPT 아버지 네. 얘기했는데 밖에서 자꾸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러니까 85년생이에요. 1985년. 그러니까 챗GPT 재벌집 막내 아들 정도 되는 사람. 기술적으로는 이제 일리아 수축해봐라는 사람이 사실 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네. 여기는 사실 이제 저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 하다가 여기도 중간에 이제 학교를 때려치시고. 아, 학교를 때려쳐야 유명해지나 봐요. 그래요. 대표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뭐 다 비슷한 그러니까요. 행간을 가고 그 이제 만난 그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빌 게이츠의 19살 때 인상을 볼 수 있었다. 뭐 그러니까 뭐 그냥 팍팍 도는 거죠, 머리랑.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것만 개발하신 분이 아니에요. 앞에는 뭐 이제 조그만 그 인큐베이터하는 회사도 만들어 갖고 네. 돈도 투자하고 루프라는 소셜 네트워킹하는 그 거기에 이제 저기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특이하게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분이. 네. 이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저번 때. 85년생이세요? 굉장히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아니라 저 먼 나라 4차원에서 오신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뭐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샘 올트먼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무슨 대형 메시가 갑자기 관두고 다른 구단 간 것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노났네요. 노났죠. 노났다는 노나고, 단어는 적절치 않은가요? 2.05% 상승했다는데. 아니요. 논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저 하나부터 올라올게요. 전체 지금 이 회사의 종업원이 770명이에요. 네. 95%가 회사 간둔다 그랬어요. AI. 그래갖고 다 저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95%가. 거기다가 이 뭐 노조라 그럴까요? 무슨 이제 노사 협의회 같은 것에서 지금 다 이사회 퇴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재미난 게 이사회가 있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으로 여기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사회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요. 그 밑에 AI 글로벌이라는 걸로 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복잡해서 복잡해요. 근데 지금 이사회가 지금 이 어떤 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도 재밌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사람 10번도 더 해고시켜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해고해야 되면 의사소통 안 되고 솔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사의 책임 뭐를 지고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또 같은 이사가 또 그러면 나도 간둘게 그러고 이제 간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지금 거기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네. 지금 건너가는 걸로 돼 있고 굉장히 지금 뭐 이상한 상태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 올트만이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밤나라 배나라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직전 속보가 뭐냐면 AI 회사와 올트만이 복귀에 관해서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다. 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끝내야 끝나는 부분들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AI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지금 굉장히 뭐 우리가 성장성이 높은데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예. 울트만하고 빌 게이츠가 한파고요. 한파. 예, 개파군요, 그다음에 개파. 머스크하고 헌터. 사실 머스크가 맨 최초에 AI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 조금 결이 다르게 가요. 그다음에 이제 저크버크가 갖고 있는 요 세 개가 AI에 지금 사실 뭐 왕자를 놓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지금 AI 챗 GPT가 이제 앞서 나가긴 했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외신들에 의해서 보면은 올트만은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우리가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벌이 얘기하자. 거기서 조금 서로 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챗GPT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지금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래요? 이제 이거에 지금 서로 조금 이견이 갈리는 상태에서
지금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일리아 수트케어라는 이제 거기에 최고 과학자 수석 과학자가 있는데 여기도 공동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이런 거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벌어도 충분히 벌 거다. 근데 이제 올트만은 뭔 소리예요? 지금 뭐 770명의 지금 직원들 매겨 살려면 지금 돈 벌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된 거고 지금 굉장히 혼란의 시기는 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장성에 대한 어떤 파열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AI가 새로운 부분에 어떤 뭐 끌고 나가는 뭐 기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AI와 관련돼서 세 그룹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경쟁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좀 앞서가는 모양새지만 몰라요. 예. 몰라요. 예, 이쪽 파트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이거- 몰라서도 모르지만 6월 달에요. 올트만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간 건 기억나시죠? 네. 왔었어요. 와서 네, 맞아요. 했는데 그때 아주 쓴소리를 하고 갑니다. 한국이요 잘 되려면 먼저 이 얘기를 해요. 한국이 AI에 지금 우리 뭐 굉장히 접촉하는데 제일 많이 합니다. 한국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하고 가요. 규제 철폐해 주셔서 AI 생태계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 뭐 진짜로 본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발 지금 요새 좀 우리가 곤란한데 이게 막 성장을 하려면 뒤에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한국은요 AI 활성화를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좀 많이 좀 늘려주세요. 반도체 생산을 늘려라. 예, 그리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도해서 국제 규범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근데 이게 찰떡궁합으로 맞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키우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앞장서서 규칙, 디지털 표준화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주 가려운 데를 싹 긁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올트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이 뭐 의견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이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뭐 회장이고 사장이고 뭐 그냥 날려버리는데요. 뭐 그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 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쫓겨났다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오면 트위터에 잭 도시도 잘렸어요. 네. 이사회에서 그리고 뉴요크의 애덤 뉴먼도 이제 뭐 그도 잘리고 그러니까 안전한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잘라도 다른 데 가서 또 성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속보는 재개했다.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예. MS는 안 놀라 그러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놔줄 리가 없는데 그게 없어요. 다시 협상을 한다는 게 무슨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니 뭐 이제 770명에서 95%가 700명 넘게가 이제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상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입니다. 빠르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지켜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소식들을 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경제에다는요, 횡재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아주 높은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벌고 혼자만 잘 살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게 이제 횡재세가 아닐까.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 상생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대표님도 정치 잘 아시지만 선거철 다 됐나 봐요. 나오는 워딩들이 예. 곧 짧죠. 선거해요. 이런 뉘앙스가 그죠? 내년이요. 용띠해잖아요. 그렇군요. 예. 내년이 청룡 때입니다. 네. 청룡인데 용의 해가 선거가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지 많아요. 대만이 1월 달부터 총통 이제 선거부터 쭉 가잖아요. 우리 네. 4월 달에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 선거까지요. 80여 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네. 이상하게 용띠해에 이게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어프로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툭툭 던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제 횡재세 같은 것도
사실 윈드폴 텍스라는 게 영어로 그럽니다. 윈드폴 바람이 불어서 네. 뭐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거 네. 주웠다고 지금 돈 내라는 거예요. 사실 횡재세. 그런 정도로 사실 이거는 어떤 때 쓰냐면 전시나 네. 경제 위기나 초인플레 때 국고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찍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한 거고요. 사실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를 끝날 때 이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제 횡재세들을 지금 나오면서 이게 다시 불거졌는데요. 자, 한번 뭐 계속 앵커님과 함께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예. 정의는 내려줬어요. 횡재세 횡재세가 정의요. 뭐냐면 기업에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예. 산업 활동의 직접적 결과가 아닌데 정부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분배하는 방안으로 쓰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횡재세의 지금 대상들은요 대개 정유회사나 그다음에 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든가 이러면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냥 확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50 한 배럴에 $50인게 $80면 2배 하니까 내 좀 내놔.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도 자 이러면서 이 석유를 캐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횡재세를 매겨요. 근데 이거를 정제해서 파는 정유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횡재세를 안 줘요. 그거는 산업 활동을 해서 받아서 산업 활동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야, 니네 원유 캐는 회사는 거기 땅 속에 있는 거 그냥 건져 오르면 되는데 뭐 추가적인 투자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 횡재세 좀 내. 정확히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아무런 산업 활동과 관계없는 계속 하는데 돈이 벌리는 거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유사에다가 이제 매겨야 돼요. 네. 거기는 비싸게 사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또 열심히 가공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횡재세의 대상이 될 거냐. 오늘 뭐 빅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게 수미상관이네요. 예. 이렇게 맞췄어요, 운율을.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 국민들의 입장에서 역대급 부담 증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부담을 많이 쥐고 있다. 은행은 횡재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내놔라.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왔죠. 아니요, 저희가 금리 올린 거 한 번도 없는데요. 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리셨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거기에 맞춰서 갔는데 뭘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아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서민금융이 중요하니까 좀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대출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대출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아 대출을 줄여야지. 대출을 줄이려면요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하게 된 원인이 소득이 줄어서인데 그거는 정부가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그 바로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네. 눈으로는 다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가 뭐 금리 뭐 마음대로 올려서 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올리라 그래서 올려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거 갖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들은 참 곤란하죠. 곤란하죠. 예, 이렇게 예.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벌었어요? 이익 규모가 그렇게 높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22조 뭐 그러고 연간 한 32조, 42조 버는데 사실 상생금융이라 그래서 네. 한 2조 정도를 지금 서민금융들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윈드폴 횡재세로 해서 지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세금 규모는 1.9조예요. 그래서 뭐 사실 큰 그러니까요. 뭐 부담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이윤이고 어디까지가 초과 이윤인지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걸? 많이 버는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한 거에 20%가 넘으면 그 세금 내라 네. 그러는데 아니 그것처럼 이 고무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과세가 성립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돈 갖고 또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네. 좀 이중과세 같은 기분이 안 들으세요?
저는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것이 뭐 극단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는 이 단계별로 중과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네.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분명히 이거는 명확한 과세 조치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재세라는 게 불거져 나온 부분들은 앵커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정치 경제학적인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출 이자를 많이 내는데 은행만 너무 우리 다 힘들 때 같이 좀 그 고통을 분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횡재세가 주로 이제 정유회사, 그 이제 석유회사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은행들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전쟁 이후에 그걸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인 기업들한테 내게 하는 게 횡재세 기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전쟁 시에 자기 투자 자본 수익의 9% 이상이 나왔을 때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돈을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더 네. 이상. 그러니까 그때 20에서 60% 정도를 지금 해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80%까지 횡재세를 이제 부과를 합니다. 예. 그때요. 전쟁이니까 뭐 물건 팔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네. 저게요. 전체 세수의 40% 정도까지 됐었어요. 굉장히 큰 생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2차 세계대전들로 지금 가고 예. 사실 한국전에서도 사실 뭐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전쟁이라든가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닌다면은 이거 하려 그러면은 뭐 사실 정권을 내놓고 한 적도 많아요. 지미 카터 예, 지미 카터. 뭐 뜬금없이 이 횡재세 하다가 결국은 재선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도 횡재세 40% 올리자 그랬는데 이거 지금 3년 5년 넘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횡재세까지만 딱 보면은 뭐 우리가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세금을 정부에서 이제 뭐 부과를 해요. 그럼 다음 조치는 못 가요. 가격 인상해 버려요. 그럼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던 게 지금 뭐 화면에 하나 나온 저런 이 세월을 지나면서 다 봐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횡재세가 소비자 전가가 되고 그것이 다시 또 물가 상승하는 우리 악순환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예.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횡재세라 보면 뭐 괜찮을 것 같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이게 조세 입법이 되지 않으면 펑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그러다면 이제 투자로 간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또 바꾸는 방법 뭐 찌는 분 위에 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진짜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지금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자잖아요, 지금 은행들이. 그러면 훌륭한 로펌을 써서 법적인 허점을 찾아내서 문제를 삼으면 그 논란만 커지고 그렇죠. 실제로 그 법정 투쟁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법정 공방을 하는 동안에 쓰는 비용만 쓰고 네. 세금도 못 걷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법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럼 따져볼게요. 원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횡재세라고 하는 거는 횡재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어진 수익인데 네. 지금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횡재세 자체가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횡재세 관해서 세미나를 2번을 갔는데요. 2번 다 마지막에서 막힌 게 뭐냐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희가 적자 나면은 보전해 주십니까? 안 해주잖아요. 네. 그 대신 적자가 나서 이제 파산될 지경이면은 그럼 보존해 줬잖아요. 보전해 줬죠. 그렇지만 네. 다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등등 거기에 나오면 이제 세미나 끝나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세 형평이라든가 네. 기준의 부재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많고 네. 지금 횡재세가 갖고 있는 뭐 사실 헌법에서는
헌법까지 이게 가야 돼요. 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되겠네요, 너무나 그죠? 예. 첨예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면 서민금융으로 해서 좀 더 내라. 그럼 상생으로 그냥 상생으로, 세금이 아니고 예. 뭐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2조 가량을 내고 있고 거기 추가 지금 2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자 그렇게 유도를 한다 그러면 참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이러면 대개들 이제 금융이라는 게 규제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뭐 허가도 뭐 정부 당국에서 내주고 또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건 선도적으로 하지만 이런 걸 갖고 강압적으로 이제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화된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단시한적인 근시한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속이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보다 네. 많이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데 내가 대출이자 꼬박꼬박 냈더니 저렇게 배를 불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1조 조금 넘는 금액을 과세하기 위해서 여러 난관을 거치는 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돈 네. 흐름이 그러면 얼마 넘어가면 야 이제 그만 벌어. 아니 회사라는 게 진짜 아침부터 9시부터 5시까지 100m 질주를 해도 살아남을까 하는 게 회사거든요. 근데 야 4시 이후에는 일하지 마. 이런 풍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횡재세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누진적으로 단계별로 4단계를 나눠서 이 뭐 영업이익이 높으면 더 많이 내거든요. 네. 그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지금 뭐 횡재세라 그래서 이걸 한번 해놓으면 어떤 때가 진짜 이 횡재세가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법적으로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명시를. 되거든요. 네. 뭐 그러면 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아니 발생하지도 않는 이런 악재를 우리가 법에 그리면서까지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관련 법안을 볼게요. 실제로 발의된 거를. 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었을 때 초과이익의 40%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40%면 적지 않은 금액인 거죠? 오, 예, 뭐 꽤 높은 수준이고요. 네. 미국이 했을 때도 20에서 60%,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대개 20에서 60% 가는데, 네. 자 순이자 수익을 덜 내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이자 수익을 덜 내게 하려면 대출 그 금리를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내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금리를 더 높여갖고요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아예 그러면 서민들 대출 못 받게? 대출 못 받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은 줄이지만 뭐 이 40% 이상 낼 거면 그거 계산이야. 뭐 저한테 주시면 2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오늘 근무하고 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한껏 뛰어놀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의 이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이인삼각하세요. 이거는 진짜 시장 자본주의에서는 안 되고 이러면 더욱더 서민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안 줘요. 그 부도나는 사람들 더 안 주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진짜 이거는 몰핀 같은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 때 우리가 돈 못 찍어낼 때 하는 거지 이거를 상시적으로 놓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은행권에 유난히 이런 시선들이 쏠리는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 은행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느끼는 여론이 있기 때문인데 네.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상생, 뭐 네.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도 낮으신 분들한테 이제 너무 이유를 많이 하는 부분들을 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수치적으로 나왔는 거는 1.9조, 2조 네. 정도의 지금 상생 금융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서민의 아픈 부분들을 안아줄 수 있는 부분까지 금융권에서는 생각을
조금 더 넓히시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계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내야 될 기여금이 한 2조 정도라고 지금 이제 예산을 네. 하고 있는데 그 2조 정도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제일 어려우신 분이 이게 차환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고금리에 때 어려우신 분들은 저금리로 좀 변경하는 갈아타게 부분, 해주고, 갈아타주는 거.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 근본이유는 뭐냐면 부채 자기가 이제 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 삭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자유 경제 시장에서 이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미로 아직 그것을 좀 늘려주면서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대출을 뭐 여기서 완전히 갚아준다, 뭐 진짜 지워준다. 이런 데까지 이게 우리가 정부 당국에서 밀어붙이면은 이거는 조금 근본을 흔드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나왔으면은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자발적으로 네. 야, 다 모여 우리가 뭐야 이렇게 하는데 좀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자. 뭐,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금상첨화 아주 그렇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정부에서 법률로 이렇게 네. 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만 여나 야나 뭐 정부나 다 좀 고통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는 일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이건 뭐 제가 은행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기업이 성과급 많이 받는다고 욕먹냐. 근데 우리는 왜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되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규제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인허가와 그다음에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공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금융권이고요. 사실 금융권이라는 건 우리 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조롱 섞인 얘기로 상생금융하면은 이게 무슨 서민한테 오는 거냐? 서로 상자가 아니고 윗상자 니네들만 잘나면 어머, 그러니까 세상에. 성과급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에 조금 더 여러분들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네. 우리 서민과 서민 경제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금을 물렸고 심지어는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를 물리고 있는 곳에서 또 한 번 세금을 물리는 건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이중과세죠. 이중과세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라도 어렵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세수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세수를 개발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요. 네, 예. 네, 세수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 세수가 나오는 가장 큰 근원지는 사실 기업이 돼야 기업이죠. 되거든요. 예, 그런 기업이 잘 하면은 이 부분들이 진짜로 이익 창출로 돌아가서 선순환적인 그런 우리 국세 수입이 지금 많아질 것 같고요. 뭐 작년도하고 지금 비교해서 지금 줄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아이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가장 많이 줄은 부분들에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둔다 그러면은 지금 구조적인 면에서의 어떤 국가의 경쟁력 발전이라는 게 사실 저 그래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나와 있는 표만 보고 우리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세수를 네.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끝나기 전에 공시가 현실화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공시가격은 실제로 실거래가랑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공시가격은 이제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네. 지금 전국에 3,400만 필지인가 뭐 있어요. 거기서 거기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1년에 2번 조사를 하고요. 1월 달하고 7월 달에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 자, 저거를 왜 내게 했냐면 네. 이제 아파트 가면 얘기를 들으면 아니 이게 어저께랑 오늘이랑 다르잖아요. 네. 뭐 그럼 며칠 있다 가면 또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얘기하고 뭐 예. 근데 그러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의 기준이 되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공시가격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행정제도의 67개 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오. 기초연금. 아, 그렇죠. 그게 얼마로 네, 잡히느냐에 뭐, 따라서. 부동산세, 뭐 그다음에 저 은퇴하시고 집 딸랑 하나 갖고 계시는데 공시가격 오르면요 세금 더 나시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67개 이게 하고 여기 심지어 이게 어떨 때는 대학교 입학하고 말고 해도 지금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러나 문제는요 공시가격이라는 건 특정 시점 1년에 2번만 딱 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거 아파트 값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 잡아내는데 일단 기준점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요거를 조금 현실화하자. 현실화 계획을 해갖고 공시 가격하고 이제 현재 가격하고 90% 정도 이제 가는 부분들로 가려 그랬는데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인데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공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각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다르게 지금 연도별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실화 계획을 지금 가는데 이거는 진작에 폐기됐어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시장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냐 사실 저거 나왔을 때가 뭐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동결하고 이제 나오고 35년도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 때 집값 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빠르게 사실상 폐기를 해야 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6, 7개월 전에 저걸 현실화에 대한 용역이 네. 지금 발주가 돼서 아마 이제 내년 초쯤이면은 이것들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하는데 일단 뭐 확실히 확정된 거는 내년도 공시 가격은 동결하는 걸로. 예. 근데 조금 의문이어서요. 네. 지금 실거래 가격의 몇 퍼센트가 공시 가격 아닌가요? 69.6%, 뭐 70% 정도 되는데 네. 그걸 90%까지 지금 올리는 계획이 현실화 계획이었죠. 그럼 대표님 그 실거래 가격이 내려오면 공시가도 거기에 몇 퍼센트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년에 2번 잰다니까요. 아. 1월달, 7월달 딱 재니까 그 사이에 내려와 버리면 예. 이게 역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네, 발생할 수 그런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얘기들이 나오고 예. 일단 지금 뭐 90%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네. 뭐 굉장히 위험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을 수밖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요. 두 번째니까. 그렇죠. 오. 그래서 현실과의 어떤 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수정들을 지금 가야 되고 길게 지금 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떤 걱정 그다음에 이게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국정 과제입니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국정 과제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하는 부분들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40년까지 시세의 80%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이 기조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뭐 내부적으로 제가 뭐 파악한 바로는 일단 동결 기조로 하고요. 쭉 예. 가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될 거고요. 뭐 이 용역이 지금 나가 있는 부분들이 연말쯤엔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이 조세 과정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금방 나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공시 가격이 어마어마한 효과인 게 67개의 행정제도에 대한 그래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이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로서 이거에 대한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AI에서 저희가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